핵심 이론 공유, 물리화학적 처리. 1. 활성탄 흡착. 활성탄 흡착은 가장 대표적인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에 양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소량으로, 즉 미량으로 오염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 화학적 침전. 중금속 같은 경우에 따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갈대 종류의 식생을 조성한 늪지를 만들면 중금속을 갈대가 많이 흡수해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안정적인 어떤 처리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금속 같은 물질을 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화학적 방법으로 침전의 효과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액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의 비용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증류 같은 경우는 이제 끓여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열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이제 액상 폐기물보다는 이제 용매를 회수하는 용도의 고상 폐기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좀 적절하다고 합니다. 4. 탈기. 탈기는 이제 휘발 물질을 포함하는 액상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액체를 공기 중에 분사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휘발 성분, 대상 물질,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휘발을 시켜서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5번 용매 추출. 용매 추출은 용매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 물질을 이제 녹여서 분리시켜서 조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용매를 선택을 할 때는 용매 자체가 극성이 있으면 안 되고, 분리계수가 높아서 좀 선택성을 크게 부여할 수 있는 용매, 그리고 끓는 점도 낮고 물에 대한 용해도 낮고, 한마디로 용매 자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용매와 녹을 수 있는 물질하고만 반응해야 되지 물과 반응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오존 처리. 오존은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오존의 산화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오존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이용을 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전처리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농도가 낮은 100ppm 미만의 저농도 유기물 산화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시아나물, 페놀류,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류, 염소와 탄화수소, 농약류,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인 것 같죠. 얘네들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오존을 사용을 하면 비교적 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존을 생성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죠. 7. 습식산화. 이 방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렵게 나오진 않고 진머만 하면 습식산화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액상 슬러지를 열이랑 압력을 작용시켜서 낮은 온도에서 소각하는 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어떤 처리법인지 중요한 건 진머만 하면 습식산화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8. 고형화. 솔리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솔리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형화는
딱딱한 돌이나 뭐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같이 섞어서 네,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폐기물을 시멘트 등의 고화재와 혼합해서 물리적 고정, 화학적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다. 뭐 플라스틱, 콘크리트, 폐유리와 혼합해서 하나의 돌덩어리로 만드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화학적으로도 안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안정만 추구해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화 방법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유해 폐기물을 좀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네, 고용화를 많이 좀 이 현장에서 사용하곤 하지요. 9. 안정화. 여기 영어 철자를 읽어보면 stabilization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해 폐기물 내부에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 없도록 이제 생물학적, 화학적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유해 폐기물 분야에서는 네, 독성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독성 유기물질을 흡착에 의하여 처리할 때 흡착제의 성질을 좌우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흡착제는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흡착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공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있느냐. 기공이 많아야 비표 면적이 커져서 좀 더 많은 물질을 흡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공의 구조, 크기 분포, 비표 면적, 그리고 입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입자의 크기가 다 이제 동일한 형태의 입도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입자의 응집성은 이제 흡착제의 어떤 효율성, 뭐 흡착률을 결정하는 인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의 선택 기준으로 옳은 것만이 묶여진 것은 분배계수가 높아서 선택성이 클 것. 이 분배계수라는 값이 크면 네, 조금 더 흡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일반적으로 분배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흡착된 대상물질의 흡착된 대상물질 농도 농도를 이제 평형 용액 중에 이 대상물질의 농도를 나눈 값이거든요. 평형 용액 중에 대상물질 농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분배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이건 일정하잖아요. 근데 위의 값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흡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끓는 점이 높아서 회수성이 높을 것, 끓는 점이 낮아야 되고요. 이건 반대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것, 물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도가 물과 같을 것,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진머만 공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진머만 하면 다른 거는 이제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습식산화입니다. 습식산화가 진머만이 습식산화 공법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은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고용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보시면 시멘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멘트 기초법이겠죠. 이게 이제 자가 시멘트법이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시멘트 기초법은 이 방법을 시멘트 기초법이라고 하고 자가 시멘트법은 연소가스를 탈원할 때 발생하는 그 슬러지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제3절 폐기물 최종 처리. 이제 최종 처리까지 왔습니다. 거의
폐기물 부분도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제3절 폐기물 최종 처리 1. 매립 핵심 이론 01 매립의 형태 거의 이제 끝에까지 왔죠. 이 부분은 그냥 좀 필요한 내용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매립은 단순 매립과 위생 매립 두 가지가 있죠. 이건 그냥 땅에 묻는 건데 요새는 이제 단순 매립은 못합니다. 다 위생 매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위생 매립은 도랑식, 경사식, 지역식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 정도는 꼭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우리나라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립이죠. 해양 투기는 못합니다. 현재는 소각, 재활용 이거는 이제 최종 처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 둘 중에 하나인데 매립을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다. 2번 폐기물의 위생 매립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랑식, 경사식, 지역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식이라는 건 없어요. 답은 4번이고요. 3번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압축과 파쇄는 최종 처리 중간 처리죠. 이거는 그리고 매립, 해양 투기 이게 맞는데 현재 해양 투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안 합니다. 파쇄, 매립 얘는 중간 처리고 얘는 최종 처리네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선별, 해양 투기 이것도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폐기물의 중간 처리가 아닌 것은 중간 처리는 압축, 파쇄, 선별 이것이 다 중간 처리고 매립은 최종 처리겠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매립 공법. 매립 공법은 크게 육상 매립과 해안 매립으로 구별이 되고요. 육상 매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셀 공법이라는 거는 이런 하나의 셀 형식으로 묻고 이제 복토하고 이쪽에도 이런 셀 형식으로 묻고 여기도 복토하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 매립 방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비탈면의 각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샌드위치 공법은 쓰레기를 수평으로 쓰레기 그 다음에 흙 그리고 쓰레기 흙 이렇게 매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축 매립은 이제 볼링 시스템 이제 단단하게 압축을 해서 부피를 확 줄여가지고 압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압축 매립 공법은 쓰레기를 압축한 다음에 블록을 쌓듯이 쌓아서 매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피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해안 매립도 이 개념 정도는 이제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 투입 공법이라는 거는 호안 측에서 쓰레기를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육주한다라는 그 설명인데 한마디로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바닷속의 매립의 과정을 통해서 땅으로 만드는 공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박층 뿌림 공법은 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하부로 이제 뿌려줌으로 인해서 매립 지반 안정화 또는 매립 부지의 초기 이용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번 다 폐기물의 해안 매립 공법 중 밑면이 뚫린 바지선 배를 이용한다고 했죠. 바지선 나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층 뿌림 공법이죠. 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 매립 공법 중 해안 매립 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육상 매립이 셀, 샌드위치, 압축이라고 했죠. 셀, 샌드위치, 압축 이거 다 육상 매립이고요. 도량형 공법이라는 것도 해안에 해당하지 않아요. 순차 투입이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농도 변화. 이것은 시간에 따른 이제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기체의 구성비예요. 그래서 기체들이 어떤 구성비를 지니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이제 땅에 쓰레기를 묻었을 때부터 그 변화의 추이를 표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우선 1단계는 여기 이제 호기성 단계죠. 호기성.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동시에 질소까지 같이 줄어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자, 2단계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현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하고요. 그 말은 아직 메탄 생성이 없어요. 대신에 그 메테인이 생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CO2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소도 같이 이제 발생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제 3구역으로 오면 2단계가 이제 산 생성 단계예요. 산 생성. 그래서 유기산 같은 것이 생성이 되면서 결국에 종국에는 유기산이 메테인의 먹이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산이 여기서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pH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파트부터는 조금씩 메테인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엔 CO2가 많았다가 메테인이 좀 적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4단계로 왔을 때 이 단계가 이제 메탄 생성 단계거든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꾸 제가 틀리더라도 워낙 그 메탄이라고 사용해서 썼던 말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이 메테인 생성 단계인데 이 단계가 오면 메테인이 좀 더 많아집니다. 이산화탄소는 비슷하지만 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55%, 4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4단계에서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오니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배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다음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 성분은 결국에 메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모든 가스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거의 65% 이상이 메탄으로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유기성 폐기물 매립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 단 정상 상태다. 독성 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잘 분해가 되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메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나오면 메테인이라고 물어보겠죠. 부탄도 이렇게 안 하고 뷰테인 이렇게 물어봐야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3번, 매립 초기 호기성 단계의 매립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호기성 단계의 부산물은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제 물은 가스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수증기를 뭐 이렇게 가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찐 가스는 CO2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호기성 단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매립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 중에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악취 유발 물질은 딱 두 개입니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기타 뭐 메틸메르캅탄, 뭐 아민류 그런 소수의 그 물질들이 있긴 한데 요 두 물질이 워낙 다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악취 유발 물질이라고 하면 이 두 개 정도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5번, 다음 그림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 발생하는 생성가스의 농도 변화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호기성 단계죠. 그리고 2번이 현기성이 처음에 시작되는 이제 비메탄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메탄이 없는 영역이겠죠. 자, 3과 4는 메탄이 있고 1은 호기성입니다. 그럼 답은 2단계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핵심 이론 공사, 복토. 복토는 우리가 흙을 덮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복토의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해 두시고요. 이제 좀 엉뚱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씩 읽어보시고, 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내용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2. 복토의 종류. 복토는 크게 이제 1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각 특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몇 cm 이상을 복토를 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매립시설에서 복토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빗물을 배제해야 되죠. 침출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 화재 방지, 쓰레기가 날리는 것도 방지해야겠지만 식물의 성장을 방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식물 성장이 바로 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을 하는 목적도 이제 복토의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 이론 05,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 요거는 어떤 뜻인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집 뒤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라.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으로 그런 시설을 제발 이제 세워줘라. 이거는 결국 이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각 개념만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용어, 폐기물의 최종 매립지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은 우리 집 뒷마당으로 오지 말아라. 네, 님비, not in my backyard. 답은 1번입니다. 2. 침출수 및 매립가스 관리, 핵심 이론 01, 침출수 발생 및 성상. 침출수는 매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위험 요소, 유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빗물이나 또는 매립한 이제 폐기물 내부에 있었던 어떤 수분 성분이 이제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서 인근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침출수 발생의 주요 인자는 강우 침투량, 빗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유출 개수, 얼마나 이제 물이 폐기물을 매립해 놓은 매립지에서 유출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분이 증발산이 되어서 외부로 빠져나오느냐,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침출수의 성상에 대한 내용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성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특성, 주로 분해돼서 오염물질이 저감되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 미생물에 의한 영향 또는 물리적, 화학적인 영향에 따라서 성상이 변할 수 있다. 매립지의 침출수는 대부분 이제 생활 오염물질, 폐기물을 이제 매립을 한 것이라 보통 유기물의 함량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성분은 대부분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인과 중금속의 함량은 이게 산업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립지에서 가스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반응이 활발하다는 뜻이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 현기성 분해가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됐죠.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 경과 시간이 많이 지난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난분해성 오염물질, 휴믹산이나 펄믹산 이런 난분해성 이제 방향적 탄화수소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분해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화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펜톤 처리는 침출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잘 분해가 안 되는 유기물질을 산화하고 분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고요. 시약의 주 구성이 과산화수소와 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한두 번 다뤘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매립지의 침출수 발생 및 그 성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기물 농도가 높죠. 가스 생산이 많이 될수록 저하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1번, 2번 맞고 3번 맞는데 중금속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미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보다는 성상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정설이지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펜톤산화법 시약의 구성이 뭐냐? 과산화수소와 촬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3번 펜톤산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불연성 유기물질을 과산화수소와 촬염을 같이 투입을 해서 분해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매립지에서의 침출수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아까 침출수 발생 주요 인자 3가지 말씀드렸죠. 강우가 얼마나 침투하느냐, 유출계수, 증발산량 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수량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차수시설, 침출수가 발생하더라도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된 폐기물 내부로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게 하는 시설을 우리가 차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셀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섯 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6면이 있겠죠. 이 면마다 복토를 하긴 하지만 복토를 하거나 하기 전에 여기에 점토를 깐다든지 또는 벤토나이트 이것도 일종의 점토 종류거든요. 결정을 띠고 있는, 또는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또는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합성수지로 된 차수막을 친다든지 해서 빗물이 안으로 유입되거나 또는 내부에서 생성된 그 오염수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제 막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차수막을 이제 치는 방법은 표면 차수막법과 연직 차수막법이 있습니다. 표면 차수막법은 이제 매립 지반의 투수계수가 큰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매립지 전체를 이제 차수막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었을 때는 반드시 지하수의 집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하수 집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침출수로부터 지하수와 이것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립 전에는 보수 보강 시공이 가능하나 한번 매립하면 끝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직 차수막이랑 조금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3. 연직 차수막. 연직 차수막은 세로로 차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평층의 차수층, 즉 물층이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폐기물을 매립했고 여기에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이제 물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차수막을 뚫고 차수층을 차단하는 연직 차수막을 시공함으로 인해서 침출수의 발생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은 수평 차수막 방법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선 단위면적 공사비는 좀 많이 들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는 좀 적게 든다. 이게 표면 차수막과 비교했을 때의 비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수가 어렵지만 차수막 보강 시공은 가능하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지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방지 목적으로 시공한 사례가 많다. 이런 내용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매립지에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 매립지에 유입되는 빗물에 의해 발생하는 침출수의 유출 방지와 매립지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차수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물수자잖아요. 네, 차단할 때 차, 회수, 이건 물수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매립지의 차수시설 재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포가 작거나 거의 없어야 됩니다. 자갈은, 네,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그럼 침출수가, 네, 아주 잘 들어오고 잘 나가겠죠. 자갈은 좋지 않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매립지의 차수시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차수시설은 매립 시작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처음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차수시설이 표면과 연직 두 가지가 있는데, 연직 차수막은 차수막 보강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차수시설의 형태에 따라 매립지의 바닥 및 경사면의 차수를 위한 표면 차수공, 네, 연직 차수공, 이게 두 가지, 표면과 연직 두 가지 맞죠? 점토에 벤토나이트 등을 첨가하면 차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합성수지 및 고무계 차수막은 내화성과 내구성이 높아 경사면 및 집안 치마 우려가 있는 곳에도 시공할 수 있다. 집안 치마가 있는 곳에는 그 어느 무엇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연직 차수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수평 방향의 차수층 존재 시 사용한다고 했죠. 1번 맞고요.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이제 표면 차수막이에요. 수평. 네, 표면 차수막. 요게 틀립니다. 네.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비싸지만 전체 공사비는 싸다고 했죠. 연직 차수막이. 그리고 땅 깊이 묻기 때문에 차수성을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매립가스 관리. 매립가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결국에는 종국엔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기적으로 잘 제어하고 포집해서 처리하느냐, 그것이 주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죠. 포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직가스 포집정을 심어서 매립가스 확산 방지와 포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하부, 상부로 연장되는 형태로 가스를 포집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스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집 이후에는 이송관로를 통해서 매립가스 센터로 이동시킨다. 대부분 이제 가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메테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발전시설로 공급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미량의 잔여가스는 운반한 뒤에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최종 발생하는 가스 성분으로 연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메테인이라고 했죠. 메탄. 답은 4번입니다.